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영미문학 읽기 2차 지필평가 동영상 수업 마지막 수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필평가는 저희가 2학기 수업을 영문학 작품 텍스트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영어에 대한 간단한 상식, 영어의 역사, 영문학의 역사, 그리고 이제 영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유 표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편적인 지식 위주로 이렇게 알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프린트만 잘 숙지를 하시면 전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이렇게 20개의 선다형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시험 전에 이제 이 영상 참고해서 간단히 프린트를 한번 읽고 오시면 거의 다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읽고 외워두시면 괜찮고요. 몇 세기 몇 세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뭐다라는 것만 아는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제 간단하게 프린트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영어와 영문학의 역사 이래서 처음에 이제 일단 영어 알파벳은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영어 알파벳의 기초가 된 문자를 우리가 룬 문자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루닉 알파벳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요게 이제 한 4세기 정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문자고요. 고대 영어 알파벳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준 그런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스칸디나비아 지방,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는 이제 그런 지방에 살던 게르만족들이 사용하던 그런 이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글자의 생김새를 보시면 이렇게 되게 다 직선으로 뭔가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옛날에는 종이에 붓으로 이렇게 쓰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디 돌이나 나무 같은데 뾰족한 것으로 새기는 식으로 문자를 기록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곡선이 거의 없고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룬 문자가 이제 오늘날의 이런 F나 U, TH 같은 이제 이런 알파벳을 만드는데 이제 어떤 원형이 되었던 그런 문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블루투스 로고 있잖아요. 이 회사의 상표 로고도 덴마크 왕 헤럴드 블루투스, 그래서 H와 B라는 이 사람의 머리 글자를 따서 그 H와 B에 해당하는 그 룬 문자 두 개를 합쳐서 만든 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룬 문자가 이제 옛날 문자긴 하지만 마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나 아니면 사실 한자보다 더 오래된 어떤 갑골 문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안 하지만 예를 들면 문신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신을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회사 로고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서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베어울프라는 어떤 작자 미상의 서사시가 있고요. 서사시라는 거는 이제 어떤 영웅의 활약상을 다룬 그런 기록, 영어로는 에픽이라고 하죠. 에픽. 그래서 이제 그런 서사시, 고대 영어로 쓰인 8세기 무렵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서사시 작품이 이제 베어울프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중세라고 하는데 중세 영어로 쓰인 작품이라고 하면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작가는 제프리 초서라는 사람이고요. 이 주요 내용은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떠나는 순례자들이 순례길에서 서로 이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돌아가면서 늘어놓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집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데카메론이라는 이건 이제 이탈리아 작품인데 그 데카메론이라는 그 작품처럼 그냥 여러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재밌는 얘기들 이렇게 나누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문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헨리 5세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제 희곡이고요. 말 그대로 헨리 5세 왕의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15세기로 돼 있는데 15세기가 아니고 16세기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셰익스피어가 15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네, 16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16세기 작품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15세기가 아니라 16세기로 고쳐주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주 내용은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5세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영국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작가는 누구냐면 제인 오스틴이죠.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 여러 개의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인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Pride and Prejudice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결혼 그리고 오해와 편견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엇갈림 뭐 이런 것을 그린 연애 소설. 그래서 정밀한 인물 묘사와 이야기 전개가 특징이다. 오늘날의 어떤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장르의 어떤 시초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재밌는 작품이고요. 소설로 보는 것도 재밌고 또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학사에서 중요한 뭐 어떤 작품들 뭐 그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영어라는 언어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을까? 먼저 지금 오늘날의 영국 땅 여기 제가 잉글랜드라고 써놨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브리튼 섬이죠. 브리튼 섬.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뭐 그냥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땅에 옛날에 이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 시대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개의 국가가 그 역사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브리튼 섬이라는 땅에 이제 뭐 여러 개의 뭐 왕조와 여러 개의 국가들이 또 이제 영국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현재 그 브리튼 섬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브리튼 섬에 살았던 최초의 주민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 우리가 켈트인 또는 켈트족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켈트어라는 고유한 언어와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으로 뭐 이제 어떤 통일된 국가를 갖추지는 못하고 그 브리튼 섬에서 부족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4에서 7세기 무렵에 앵글로 섹슨족이 침략을 해서 켈트족이 이제 밀려나고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앵글로 섹슨족은 4에서 7세기에 덴마크, 독일 북부 그리고 네덜란드에 살던 앵글족, 섹슨족 그리고 유트족이 잉글랜드를 침략하여 켈트인을 몰아내고 잉글랜드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제 이 사건을 앵글로 섹슨족의 침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룬 문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루닉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알파벳과 그 다음에 이들의 언어를 바탕으로 고대 영어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영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앵글로 섹슨족이다. 뭐 일단 그렇게 이 사람들이 시초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에서 9세기에 이 앵글로 섹슨족이 살고 있는 영국 땅에 누가 침략을 하냐면 스칸디나비아에 살던 바이킹족. 아까 이 앵글로 섹슨족도 덴마크, 독일 북부, 네덜란드니까 약간 이게 걸쳐 있는데 어쨌든 이제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살던 또 다른 바이킹족이라는 요 부족이 이제 잉글랜드를 막 침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잉글랜드 땅에 바이킹족이 식민지를 세우고 그러면서 스칸디나비아어가 영어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크로 시작하는 단어들, 스킨, 스킬, 스컬, 그 다음에 에그나 허스번드, 시스터 뭐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이 바이킹족들이 사용하던 그런 언어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영어에 유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래 앵글로 섹슨족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에 없던 문법들 예를 들면 3인칭 단수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 현재형에 s를 붙이는 거 예를 들면 he 다음에 talks, she sings 이런 식으로 s를 붙이는 이런 문법들도 역시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명사의 복수형 다음에 s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단어들은 s를 붙이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마우스 같은 단어들 이거는 복수형이 마우스가 아니라 마이스잖아요. 그래서 원래 고대 영어는 앵글로 섹슨족들이 사용하던 영어는 이런 식으로 단수형과 복수형이 이제 별개의 단어가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이게 바이킹족들이 침략을 하면서 바이킹족들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명사의 복수형도
전부 다 그냥 s를 붙이는 걸로 통일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런 또 규칙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보니까 원래는 뭐 북이란 단어가 있으면 뭐 이거는 예를 들면 비 크고 복수형이 뭐 이랬었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배우기 어렵다, 북수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바뀌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제 이런 마우스, 마이스 같은 이런 단어들도 물론 있긴 있고요. 어쨌든 바이킹족의 침략이 또 영어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다면, 예, 영국의 역사에는 알프레드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King Alfred the Great이라고 하는데요. 뭐 871년에서 899년이니까 되게 뭐 오래 못 사셨죠. 근데 이제 이분이 영어를 지칭하는 잉글리스크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H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잉글리스 뭐 이런 식으로. 네, 앵글족의 땅이라는 의미의 잉글라란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단어들, 그게 이제 지금의 잉글랜드의 옛날식 표기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대 영어의 60에서 70%가 앵글로색슨이 사용하던 말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대왕이 이제 이 앵글로색슨족의 왕인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바이킹족이랑 막 싸우면서 이 앵글로색슨족이 멸망하지 않고 그 브리튼 땅에 그대로 남아서 오늘날의 잉글랜드가 이제 뭐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66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노르만 정복 시대라고 하는데, 1066년에 노르망디 공작, 노르망디라는 건 지금 이제 프랑스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던 그 윌리엄이라는 공작이 잉글랜드를 침략해서 잉글랜드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 계열의 왕위가 끊기고 노르만족 왕위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알프레드 대왕은 앵글로색슨족의 왕인 거죠. 근데 이제 영국의 왕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싸워서 죽거든요. 윌리엄이 이제 잉글랜드를 침략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 영국의 왕이 뭐 헤럴드인가 뭐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 그 왕이 전사하고, 그래서 이 윌리엄이 이제 무력으로 잉글랜드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 계열 왕위가 끊기고 노르만족 왕위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이 노르만족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던 프랑스어가 이제 영어에 대거 유입이 되고, 당연히 노르만족 왕위가 시작됐으니까 노르만족이 영국 땅의 지배 계층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배 계층의 언어로 프랑스 언어가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전까지 일단 보시면, 그래서 이 앵글로색슨족들의 어떤 문학적인 유산을 살펴보면 어떤 문학적인 특징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흔히 운율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모음은, 두운, 자음은, 그 다음에 가군,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운율들을 이제 사용을 한 것이 이미 이때 앵글로색슨족의 문학 작품에도 많이 이제 나왔다고 해요. 첫 번째 모음운이란 건 뭐냐면, 비슷한 발음의 모음을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이 비슷한 모음들이 반복이 돼서 운율을 형성하는, 이제 영어로는 assonance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음운을 사용한 그런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두운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alliteration이라고 하는데, 단어의 첫 글자에 혹은 강세가 있는 음절에 같은 자음을 반복하는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운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he crystal clear sky라고 하면 크가 반복이 되잖아요. 제가 요새 Sing Again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자 중에 한 명이 부른 노래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이제 중간에 나레이션이 나와요.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나레이션에서 그 사람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뭐냐면, 이게 기억이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두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첫 글자 아니면 강세가 있는 음절에 같은 자음을 반복하는
뭐 이런 식의 두운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음운이란 건 두운이랑 좀 비슷하지만 단어의 첫 글자가 아니라 단어의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인접한 단어들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음이 반복되는 거. 꼭 이게 첫 글자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자음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로 강세가 있는 음절 뒤에 위치해 있다 이러니까 뭐 예를 들면 my daughter 이러면 음절의 강세가 있는 여기 있잖아요. daughter, do의 강세가 있는데 뒤에 이제 강세가 없는 음절에 이렇게 자음이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자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거예요. 영어로 rhyme이라고 하죠. rhyme.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힙합 랩 같은 걸 들을 때 라임이 뭐 좋다, 뭐 라임이 맞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가군이라고 하고, 라임이란 것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 마지막 강세가 있는 음절에 시작하는 자음은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좀 말이 어렵지만 이제 마지막 단어에서 시작하는 자음은 다르고, 여기는 stars로 시작하고요. 뒤에는 자음이 이제 없는 자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작하고, 근데 나머지 부분은 발음이 똑같죠. 이렇게, 그죠? st라는 자음은 다르지만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거. 이제 이런 걸 rhyme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이런 식으로 star,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rhyme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앵글로색슨족이 뭐 4에서 7세기 뭐 이때 무렵이라 그랬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뭐 4에서 7세기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잖아요. 삼국시대. 근데 이제 그때 삼국시대의 문학 작품에 이미 이런 가군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캐닝스라는 거는 조금 이거 재밌는데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고 압축적이고 간접적인 묘사로 표현하는 일종의 비유다. 예를 들면 blood라는 단어가 있으면 blood를 blood라고 표현하지 않고 battle sweat, 전투의 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캐닝스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베오울프라는 서사시 있었잖아요. 8세기에 기록된 서사시. 서사시란 거는 영웅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무슨 뭐 괴물이나 아니면 뭐 적을 무찌르는 뭐 이런 영웅의 서사시인데, 영웅의 서사시에 이런 게 자주 나오니까 주로 죽음, 뭐 이런 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단어들, 피, 뭐 전투, 전쟁, 이제 이런 단어들을 캐닝스로 많이 묘사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데스라는 단어를 캐닝스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sleep of the sword. 그래서 칼이 잠들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왕의 칼이 잠들었다. 이러면 이제 왕이 죽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캐닝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다라는 단어도 the sea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railroad, 고래의 길, 고래가 가는 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traveler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earth walker, 대지를 걷는 자. curtain of the gods, 신들의 커튼이라고 하면 그게 구름을 가리키는 거고요. ship of the night, 밤의 배, 밤에 떠다니는 배라고 하면 그게 아마 초생달을 얘기하는 거죠. 초승달, 그죠? 문. 그다음에 giver of rings, 반지를 수여하는 사람은 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Thor's laughter, 토르는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이잖아요. 근데 토르의 웃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천둥을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캐닝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여기 있는 요거 캐닝스가 가리키는 게 이제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정도는 딱 보고 이게 뭐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초기 영어, 고대 영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세 영어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노르만족이 영국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노르만족들이 영국을 계속 다스리게 되는데, 그 노르만족의 정복기 동안에 사용된 영어, 이런 건 이제 중세 영어, 영어로는 미들 잉글리시라고 합니다. 중세 영어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르만인이 자기가 사용하던 프랑스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프랑스어 단어 한 10,000개 정도가 영어에 유입이 되면서 원래 기존에 살고 있던 앵글로색슨인들이 사용하던 기존 영어 단어와 의미가 중복되는 노르만족의 언어들, 그 프랑스어 단어들이 영어에 또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원래 앵글로색슨들이 사용하던 begin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같은 의미의 프랑스어 commence라는 단어가 또 이제 이 영어에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랑 프랑스어가 중복되는 단어들, 왜 우리 단어 외우다 보면 똑같은 뜻인데 예를 들면 freedom, liberty 뭐 이런 거 똑같이 자유라는 뜻인데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단어들이 있을까? 왜 동의어가 이렇게 많을까? 라는 게 늘 궁금하셨을 텐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영어 안에 프랑스어 단어가 10,000개가 추가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가 10,000개 이상 또 늘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중복 단어가 생겼습니다. child infant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아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freedom, liberty, 뭐 자유, help, assistance, 도움, wish, desire, 바라다, 뭐 원하다 이런 거죠. wedding, marriage, 결혼을 얘기하는 거고요. ask question, 뭐 질문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뜻의 단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두 번째 영향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중세에 사용되는 언어가 크게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제가 라틴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라틴어라는 건 이제 고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한번 로마에 점령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라틴어도 역시 영국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성직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라틴어와 프랑스어는 주로 이제 좀 격식을 차리는 공식적인 상황, 예를 들면 궁정이나 법률이나 혹은 뭐 정치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 이런 데서 라틴어, 프랑스어가 사용되게 되었고 영어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류층의 언어가 된 거죠. 그래서 라틴어는 주로 말하기보다는 쓰기에서 사용되었고 프랑스어는 쓰기와 말하기 둘 다 사용되고 영어는 뭐 하층민들이 쓰니까 문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옛날 하층민들은 글을 쓸 줄은 모르고 그냥 말하기 용으로만 그렇게 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당연히 라틴어와 프랑스어는 좀 위상이 높고 영어는 위상이 낮은 그런 언어로 영국에서 이제 중세에는 이렇게 세 가지 언어가 합쳐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혼합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와 프랑스어의 어떤 위상을 나타내는 그런 흔한 예로 어떤 예를 드냐면 가축으로서의 동물을 표현할 때는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고 왜냐하면 그 가축을 돌보는 뭐 양치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앵글로색슨족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그 사람들이 돌보는 동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런 고기 요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노르만족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리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고기 이름 이런 것들은 프랑스어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그는 돼지를 얘기하는데 돼지 고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피그가 아니라 포크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단어의 쌍들이 생긴 거 이것도 이 당시 중세의 영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 쌍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시험 문제에 요걸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 혹은 일치하는 거 이런 걸 고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당시 영어의 또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같은 뜻의 영어 단어와 프랑스 단어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and로 연결해서 관용구처럼 쓰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예를 들면 ways and means 이러면 둘 다 방법이란 뜻인데 ways란 말은 원래 앵글로색슨어 영어고요. means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앵글로색슨족들이 프랑스어는 모르고 영어만 알고 이러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법정에 가게 되면 무슨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영어는 알고 프랑스어는 모르는데 법정에서는 프랑스어를 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서 얘기하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part and parcel은 필수적인 부분 뭐 이런 뜻이고요. keep and maintain 지키다 유지하다. pardon and forgive 용서하다. fit and proper 이러면 적합한 뭐 이게 각각 영어, 프랑스어 뭐 이런 식의 조합으로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생겼다. 뭐 이게 이제 중세 영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진 않고 많이 들어본
셰익스피어 얘기를 좀 하면 셰익스피어는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주로 활동한 게 이제 1500년대 후반이니까 우리가 그냥 16세기 작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1590년대부터 극작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고 극작가라는 건 이제 연극 대본을 쓰는 희곡 작가입니다. 또 이제 그래서 36편의 희곡과 154편의 소네트라는 건 이제 시인데 14행으로 이루어진 시거든요. 근데 시를 154편이나 썼으니까 이 사람은 희곡 작가 겸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썼고요. 셰익스피어는 이제 뭐가 대단하냐?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서 영어의 어휘와 표현을 크게 늘렸다. 그래서 뭐 좀 이따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알고 보면 셰익스피어가 만든 그런 표현들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주요 비극 이러면 이제 크게 보통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러면 요 네 가지를 이렇게 꼽죠.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왕. 그죠? 거기에 뭐 줄리어스, 시저,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희극은 좀 재밌는 거죠. 그래서 뭐 The Comedy of Errors, The Merchant of Venice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베니스의 상인, 뭐 한여름밤의 꿈, 말갈량이 길들이기, 뭘 때문에 이런 작품도 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만든 단어들인데요. 이런 단어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 우리 새벽을 나타내는 dawn이라는 말들, 아니면 lonely, 뭐 이거 너무 흔한 단어 아닙니까? 너무 쉬운 단어인데 이런 단어도 셰익스피어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lone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을 건데 거기에 ly를 붙여서 이걸 형용사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가 새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hostile, belongings, dwindle, admirable, 뭘 때문에 이런 단어들 셰익스피어가 만든 단어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만든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fair play 같은 단어, 이제 표현이죠.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지키는 fair play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스포츠 같은 데서. 근데 이것도 템페스트라는 뭐 어떤 작품에 나오는 셰익스피어가 만든 표현이라고 하고요. cold comfort 같은 표현은 comfort는 위로해 주는 건데 위로가 차갑다 이런 얘기니까 도움이 못 되거나 달갑지 않은 위로. 우리가 이제 영국 사람들이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슬퍼하고 뭐 속상하고 이러면 따뜻한 차를 이렇게 끓여서 주는 이런 식의 어떤 관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약간 우리가 위로해주기 위해서 차를 끓여주는데 그 차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을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devil incarnate이라는 표현은 악마의 화신. 우리 이런 말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말에서 왔다고 하고요. 우리 break the ice라는 건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약간 서먹서먹할 때 서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뭔가 이제 스몰 토크를 하는 거 이런 거를 break the ice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도 역시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표현이고 우리 뭐 manners makes the man 뭐 이거 그 킹스맨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clothes makes the man 그래서 옷이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도 역시 햄릿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고 It's Greek to me. Greek이란 말은 그리스어를 얘기하는 건데 야 그거 꼭 그리스어 같아 라는 표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을 It's Greek to me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도 역시 셰익스피어가 만든 말.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유명한 격언 비슷한 거 All that glitters isn't gold. 글리터가 이제 반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라는 이런 유명한 표현도 역시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많은 단어들,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내면서 영어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현재까지 제일 유명한 영국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뭐 영어 역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좀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비유. 근데 이제 비유적 언어에 반대되는 개념은 문자적 언어입니다. 문자적 언어라는 거는 그냥 단어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처럼 단어의 원래 의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사전에서 tree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아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A tree is a tall plant with a long trunk made of wood, which usually has leaves and branches and which can live for many years. 그냥 말 그대로 나무의 정의를 나타내는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여기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그것의 원래 의미로 쓰인 거지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비유적 언어,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figurative language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유적 언어는 단어의 의미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은유나 직유, 의인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로 시나 소설에서 글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온대요. Friends in Romance and countrymen, 뭐 친구들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요, 그리고 뭐 시골 사람들이요, lend me your ears, 나에게 귀를 빌려달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귀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귀가 의미하는 거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비유적 언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literal language는 말 그대로 what it says, 그것이 말하는 바 그대로. 예를 들면 I have a headache, 나는 두통이 있어. I got a sunburn today, 나 오늘 뭐 햇볕에 탔어, 피부가 탔어.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건데 figurative language라는 거는 좀 더 literal meaning보다는 좀 더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좀 더 많은 의미를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걸 figurative language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두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I feel like my head is going to be explode,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건 비유적인 표현이 되고죠. 아까 얘기했던 headache라는 표현을 두통이 있어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햇볕에 탔어라는 표현을 나는 뭐 햇볕에 roasted, 익었어, 뭐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역시 figurative languag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적 언어로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비유로 표현을 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아는 건 직유와 은유죠. 그래서 이제 직유법은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뭐 같이, 뭐뭐처럼, 영어로는 like나 as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 like나 as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My love is like a red rose, 내 사랑은 마치 붉은 장미와 같다 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원관념을, 그죠? red rose라는 보조관념으로, 근데 그거를 like라는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한 거죠. like나 as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직유다, 영어로는 similarly라고 하고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은유라는 거는 A는 B다처럼 단언하듯이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뭐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A is B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A of B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 이제 그런 걸 은유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He is my knight in shining armor, 그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나의 기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은유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The cash machine ate my card, 이런 표현이 있으면 현금 인출기가 내 카드를 먹었다. 그러면 현금 인출기란 이게 이제 좀 뭐랄까 은근히 현금 인출기를 어떤 동물에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유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의인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좀 이따 나오는 이제 캐시머신을 사람에 비유해서 사람이 마치 뭔가를 먹는 것처럼 먹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은유라고 볼 수도 있고 의인화라고도 볼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인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에 비유하는 거, 영어로는 personification이라고 하죠. The calm water hides many secrets. calm이라는 표현이 뭐 고요하다, 조용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고요하다라는 게 저게 비유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마치 조용한 사람, 과묵한 사람처럼, 그죠? 과묵한 사람이 비밀을 많이 숨기는 것처럼 저 고요한 물이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 일종의 의인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시면 우리가 이제 직유와 은유 같은 거는 많이 아는데 환유, 제유 뭐 이런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환유라는 거는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이와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으로 대체하는 방법. 예를 들면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럼 여기서 펜이라는 게 뭔가를 상징하는 거다 이거죠. 어떤 다른 사물, 어떤 다른 개념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펜이라는 거는. 그리고 칼이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무슨 무력이라든가 폭력을 상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다른 사물,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환유라고 합니다. 환유. 그 다음에 제유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스낵도키라고 하는데요. 환유의 일종으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거나 반대로 전체로 부분을 나타내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제유라고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ABCs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알파벳을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I have 4 mouths to feed at home. 집에 먹일 입이 4개나 있어 라고 하면 여기서 입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식구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구들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입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제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네토키 그래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곡어법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 더 있는데 6번째로 완곡어법이란 건 영어로는 유피미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불쾌하거나 민감한 말을 좀 우회적으로 덜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뭔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 어떤 사람이 되게 바보 같은 얘기를 했는데 너는 정말 바보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흥미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죠? 예, 이제 그런 게 완곡어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이제 흔한 표현은 나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고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pass awa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완곡어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건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부정문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a not inconsiderable amount of money 이러면 considerable 이러면 상당한 이런 뜻이거든요. inconsiderable이니까 상당하지 않은 양의 돈인데 앞에 not이 붙어 있으니까 상당하지 않지 않은 양의 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의 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상당한 양의 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지 않다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건법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죠? 과장법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과장하는 거죠. 사물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들리거나 혹은 작게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 I've told you to clean your room a million times. 그죠? 네 방 청소하라고 100만 번 얘기했잖아. 정말 100만 번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냥 여러 번 얘기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건 과장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크게 8가지의 방식,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 오른쪽 부분 4페이지를 보시면 비유적 언어의 예시를 예문을 제가 이렇게 쭉 써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장을 보고 이 문장에서 사용된 비유법이 뭔지 그런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I'm drowning in a sea of grief. 나는 슬픔의 바다에 빠져 죽고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2학년 교과서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 sea of grief에 사용된 이 문장에 사용된 비유법이 뭔지 직유냐, 은유냐, 환유냐, 제유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다해서 고를 수 있으면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문장들을 한번 쫙 읽어보시고 각각 어떤 표현들인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미문학 읽기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차 지필평가도 잘 보셔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